돈의 속성. 김승호. 저자 김승호는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 기업 이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과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외식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견기업인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난 5년간 3천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고 현재 농장 경영자로도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 이력. 1987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하다가 2005년 식당 체인을 6억 원의 분납 조건으로 인수한 후 2008년 100개의 매장 돌파, 미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으로 확장했다. 이후 영국, 캐나다 등의 연관 업체들과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1개국 총 매장 3,878개, 임원 9천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며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는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과 스노우폭스 플라워 매장이 서울 강남 중심으로 20여 개가 있다. 프롤로그.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같은 지나간 과거의 지식뿐이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란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며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의 육중한 나무문이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볼 기회를 얻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분명 누군가는 나보다 더한 통찰이 있을 것이다. 더 깊은 사고와 논리, 더 큰 사업에서 자수성가하여 돈의 속성을 낱낱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 실제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다. 정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은 그 비밀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운명에 이끌리듯
나는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기까지는 몇 년을 고민했다. 몇 권을 출간하긴 했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관을 빌려 일반 대중에게 했던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방송으로 촬영돼 편집본으로 소개되고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 생산,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 목적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일이 생겼다.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조회수가 1000만을 넘길 정도로 영상이 퍼진 후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전달하려던 내용을 명확하게 책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는 이 책에서 돈의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을 깊게 논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대신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경험, 관점을 담으려고 한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돈이 지극히 평범한 가치다. 그러나 세상은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 역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의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모두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또한 누구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언한다. 종교 외의 세속적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평소 내가 강연이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의 5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돈의 5가지 속성으로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적인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나온 문장이나 유사한 표현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중복된 표현이 있어도 이해를 구한다. 더불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모쪼록 독자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고 부른다. 이 글 안에서도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듯한 문장이 계속 나올 것이니 독자 여러분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두어 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한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를 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 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30대 중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 과거의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거래 패턴을 찾아내 투자하는 프로그램 매매까지 손을 대었다. 당신은 이 방법이 가장 빨리 가난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나 스스로 일반인보다 똑똑하고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다. 당시 투자자로서 내 수준은 유치원도 못 들어간 유아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대학원생 정도라 생각했으니 잘 될 턱이 없었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미래 예측을 내놓는 책과 강연이 많다. 그럴 때면 과거의 내가 생각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들의 현재 재산과 미래 재산 상태를 짐작하면 정말 그렇다. 나는 전 재산을 날렸고 다시는 그곳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것은 5년 전쯤이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혹 누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로 돈을 버는 일반인 주식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이 들어갈 일이 사라지면서 내 잉여 자본은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사업가이자 경영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나 사업체가 많아 어느 땐 내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다. 내가 엄두도 못 낼 시장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나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 다행히 이런 회사는 상당수 상장돼 있다. 상장돼 있다는 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100만 사도 되고 $1000를 사도 되고 수백만 달러도 하루에 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거래처 중에도 해마다 성장하며 경영까지 잘하는 회사가 많다. 혹은 내가 소비자나 고객으로 만나는 회사 중에도 훌륭한 경영자를 많이 보았다.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내 회사보다 크고 더 성장해 있으며 더 유능한 경영자들이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거기다 그들이 원치 않아도 언제든 동업이 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적정 가격대를 찾는 일뿐이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보다 몇 주를 살 수 있느냐에 달렸다. 주식 숫자에 따라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의 세계와 투자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업과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뱅크에서 받은 비자 카드로 결제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에 코스트코에 들러 콜라 한 박스를 사와 삼성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자급자족하는 느낌이다. 아무리 단순히 소비자나 경쟁자 혹은 방관자가 아닌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배당일이나 기다리며 주가가 떨어지면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간사한 마음조차 든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은 아버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여러분도 좋은 큰 형님을 찾기 바란다. 복리의 비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단어이다.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자의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복리에 상대되는 말은 단리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 지불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단리로 받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1000만 원을 연 이자율 6%의 복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합쳐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더 받는다.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 이자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9만 3,967원으로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된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 나눠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복리 개념을 채무 이자에 적용해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이율 10%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겨우 4만 1,667원이지만 이를 안 내고 버티면 다음 달 이자는 두 달치인 8만 3,334원이 아니라 347원이 늘어난 8만 3,681원이다. 4만 1,667원에 대한 이자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347원을 겨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려 347원이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든다. 만약 이렇게 2년 동안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 2년 후 원리금은
605만 1,525원에 매달 이자가 5만 429원으로 변해 있고 3년이 지나면 668만 5,199원의 원금과 5만 5,710원의 이자가 된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겨우 347원이 만든 결과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구매할 때 30년 상환 4% 복리로 3억 원을 융자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나 된다. 이를 30년간 나누어 월별로 지불하면 월 모기지 비용은 276만 원씩으로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 복리는 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복리 효과가 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려면 복리와 진지하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 여기서 1964년 워런 버핏이 34살 되던 해에 보낸 주주서한을 살펴보자. 복리라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비유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1540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4,000에키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4,000에키는 2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만일 프랑스와 1세가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사는 대신 연간 세후 6%의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 1,000조 달러 이상으로 풀어났을 겁니다. 연간 6%로 1,000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의 3,000배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복리 개념과 혜택을 정확히 꿰뚫어본 젊은이는 그의 나이 50세 이후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91세인 현재까지 그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복리가 그를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된 후 개인 위생이 개선되며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